안녕하세요. 한국 R&W 안경원입니다. 한국 R&W는 후단계 종합부동산 회사 구축 및 대형 유통점의 유휴 공간을 도시명 폐파크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상황과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비교 및 후단계 종합부동산 회사에 적용될 임대차 활성화를 위한 월세 보증 플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은 분야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 R&W가 준비하는 금융 솔루션이 정답이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영향이 이례적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지에 대한 향방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는 세계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은 일단 경기 침체기에 접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위기를 어느 수준으로 겪어야 하고 또 이것이 다른 위기로 확산되는지 각각의 위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등의 문제가 경기 회복의 경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은 있으나 코로나 사태 초반만 해도 하반기 경기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하던 각국 경제 전문가들도 이제는 최악의 가설을 고민하고 있는 듯도 해 보입니다. 2019년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공급 측면의 리스크로 인해 부진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19년 말을 지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상태가 다소 소강 내지는 완화 양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의 바닥 탈피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0년을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으나 2020년 1월 말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는 글로벌 수요 측면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003년도 사스나 2015년도 메르스 때보다 글로벌 경제에 훨씬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국이 2003년도보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고 질병의 확대 범위가 한층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고 글로벌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 중국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각각 23.6%, 24.7%, 15.3%로 세 지역의 비중은 60% 수준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소비 위주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부진은 글로벌 수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일본, 홍콩, 베트남, 유럽, 미국, 중국, 기타의 순으로 보면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경제 성장 둔화, 기업 부실, 금융위기 발발, 글로벌 경제 악화 이런 악순환들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미국 CNBC 인터뷰에 따르면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고 짧은 침체 후 빠른 회복을 하는 V자 반등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백신,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져도 경기가 점차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U자형 회복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적으로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대공황 이상의 충격을 경고하며 이번 사태가 L자형을 뛰어넘는 I자형 위기로 접어들 것이란
어두운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지속, 부족한 재정정책, 지정학적 갈등을 세계 경제가 초창기 불황으로 향할 수 있는 3대 위험 요소에 의해 금융과 실물 시장이 함께 수직 폭락하는 장기 침체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 이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세 가지 형태의 시나리오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V자형입니다. 결국 성장으로 돌아서는 전형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U자형입니다. 초기 충격 이후 어느 정도 영구적인 생산력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세 번째는 L자형입니다. 실질적 구조적 피해가 발생하며 성장에는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는 도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냉키 같은 경우는 V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U자형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L자형보다 더 심한 대공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시나리오에 비교해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 및 국내 산업별 영향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경우 아직 국가의 재정 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 국가 부채 비율이 40% 가까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재정 정책도 추가적으로 예상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경기 하락을 방어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종별 영향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상황이 나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황이 좋아진다 라고 도표로 볼 수 있는데요. 비대면 온라인, 건강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그나마 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교역이나 사람의 이동의 제한을 받게 되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일부에서만 차질이 있었던 IT의 경우에는 미국, 유럽 쪽의 확산으로 소비에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공급 측이 아닌 수요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포함한 건설, 그러니까 건설이 포함된 부동산도 결국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4년 한국 FM학회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했던 자료 한 페이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일본이 겪은 버블 경제 이후와 유사한 상황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미국 덴트 연구소 창업자 해리 덴트도 2017년 초 국내에 출간된 2018 인구 절벽이 온다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예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황과 불황, 부동산, 상업 주기가 일본의 20년 정도를 후행하는 한국에서 가장 타격을 크게 입는 것은 부동산이라며 글로벌 자산 시장이 붕괴하지 않는다 해도 한국은 성장이 둔화하다가 가격마저 하락하는 현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시간을 두고 인구 추세를 보시면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관련된 상황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부동산 기사 제목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세계일보 고령화 급속 진행, 2022년 기초연금 예산만 20조 넘어, 2020년 4월 19일 서울경제 인구절벽, 노후 파산, 소비절벽, 내수 위축, 이런 순으로 악순환이 우려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2020년 4월 19일 2대12 인구절벽, 3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코로나19 못지않는 큰 위기라고 기사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몇 년의 주기를 주고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본과 한국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각 기간만에 약간의 차이를 두지만은 결국은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인구 감소와 가구 감소를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성장기에 기초한 분양사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인구 감소와 재고 확대 등 환경 변화와 주택산업의 체질 개선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 요구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격 상승, 거래 증가, 공급 증가 등 전반적인 호주를 보여왔지만 2018년 이후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신축 공급 시장의 규모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그 외로도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 요구는 많이 있었으나 짧은 침체 이후의 호조기 도래로 산업 구조의 변화 요구는 잊혀지고 다시 분양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어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트렌드 변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주택임대관리업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 회사에 대한 많은 공부가 있었기에 이 표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일본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기업은 업태 특징에 따라 토목 건축, 시공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네콘과 주택 사업이 중심인 주택메이커,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 중개업 및 개발과 분양을 하는 종합부동산 회사로 분류됩니다. 점차 인구와 가구 증가 둔화,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은 저성장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화 시장에서는 임대, 관리, 중개 서비스에 대한 활동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인 주거용 부동산 사업자도 이러한 서비스 활동과 연계하지 않으면 분양이나 임대 사업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점차 성숙화 시장으로 바뀌면서 분양 이후의 서비스 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는 크게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로 쉽게 개발 이익을 얻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먹거리는 대규모 개발이나 SOC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는 중소형 부동산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의 먹거리는 임대주택 및 중소형 부동산에 대한 시행, 시공, 운영, 부가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개발과 건설 도급, 임대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기획, 설계, 시공, 임차, 매각, 관리, 운영의 순서로 밸류체인을 만들고요. 시행, 시공 마진을 바탕으로 해서 마스터 리스를 받고 관리, 운영을 하고 부가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산 디플레 상태에서 자산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일본 같은 경우죠. 미쓰이 부동산과는 다르게 일본 다이와 하우스 공업은 지난 1955년 설립된 뒤 이 같은 기획, 설계, 시공, 임대차, 관리, 운영의 선순환 밸류체인을 구축했고, 일본 저성장기에도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여 업계 1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전문적인 기획 능력과 자본력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선순환 모델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있는 기획 설계부터 관리 운영까지의 선순환 모델과 또 수요자에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 수선, 대수선, 수선,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건물의 물리적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도 가운데에 있는 그 서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소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관리 운영과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중개, 자산 관리를 한 바구니에 담아야 됩니다. 저성장으로 임대료 하락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재고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공실률 상승은 개인 임대업자가 임대 운영 관리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확대되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임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한 시장 환경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소형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자본력과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활동을 하는 종합부동산회사는 없으나 이러한 기업이 앞으로 더욱 필요해지고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 조건이 실행되려면은 일단 토지주나 주택주에게 장기 일괄 임대하여 재임차하는 서브리스나 마스터리스에 대한 운영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요.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업화 주택, 일본의 공업화 주택 같은 모듈러 주택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물리적 기반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또 종합부동산 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지 됩니다. 한국에서의 중소형 부동산을 다루는 후단계 종합부동사의 유력한 후보사를 찾아보면 자산 디플레 시장에서 적극적 활용이 가능한 부동산 종합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프롭테크 회사들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보된 부동산 마케팅 플랫폼을 바탕으로 중소형 부동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회사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은 2018년도에 600억 원대의 부동산 일사를 인수를 했고요. 직방은 2018년, 19년 해서 호갱노노나 우주, 쉐어하우스죠.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네모를 200억대, 50억대, 100억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어때도 CVC 캐피탈 파트너에서 2000억대에 인수를 했고요. 야놀자는 데일리 호텔을 600억 원대에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만 플랫폼으로서 정보 제공자로서의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수익은 유통을 지나서 직접 중소형 부동산에 대한 시행, 운영,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과도기 시장에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 유통을 진행을 하고 시장이 조금 더 악화된 상태에서 좋은 조건으로 토지주와 주택주의 장기 마스터리스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망, 즉 영업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020년도 3월에 대우건설이 3개 회사를 합병해서 중소형 부동산 개발 등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KT 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리마크빌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무선 통신업과 부동산 개발, 분양 임대, 주택 임대 관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사례로 봤을 때 2017년 알리바바가 주택 임대차 중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그 자사의 핀테크 시스템,
빅데이터와 IT 기술을 총동원해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사업 목표였고요. 스마트 주택 임대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알리바바와 엔트 파이낸셜의 빅데이터, 온라인 거래 시스템, 온라인 결제, 쯔마 신용정보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KT 에스테이트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렌트하우스 리마크빌은 알리바바의 스마트 주택 임대 서비스 플랫폼과 거의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보입니다. 유무선 통신업, 부동산 개발, 분양, 임대, 주택 임대 관리, 거기에 중개까지 끼게 되면은 종합부동산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부동산에 있어서 일본의 대표적인 대동건탁, 다이토 겐타쿠의 경우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 1,400명 중에 31.9%인 3,314명이 영업인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프롭테크 같은 경우는 온라인 베이스와 지금 법적으로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오프라인 영업 조직이 거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대기업 계열이 확보하지 못하는 오프라인 유통 구조를 확보하는 프롭테크 기반의 종합부동산 회사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회 관습상 월세입자는 반드시 보증인을 확보해야지 임차를 할 수 있었으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보증인을 대체할 수 있는 소위 보증플랜이라는 사설 보증회사가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됐고 활성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를 통해서 종합부동산회사가 활성화된 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대략 10개의 대규모 보증플랜 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 회사들은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본계 저축은행, 보증보험, 신용정보회사, 프롭테크 회사, 중개법인을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축은행 내부 상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BM 특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활성화 상품 기획 의도와 흐름을 공유하는 것을 감안하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설계의 기본적인 전제는 경기 악화로 공실이 다량 발생할 것이고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유동화를 희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버블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 종합부동산회사의 등장과 월세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예치금 보증제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 임대주택관리협회가 관리회사를 통해서 보증을 하고 다음에 건물 경영자에게 채권과 그에 부속되는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와 이로 인한 공실 발생의 방법으로서 보증금 유동화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일본 같은 경우는 1995년 일본의 임대주택관리협회와 전국 임대관리협회를 통합해서 공익재단법인인 일본 임대주택관리협회가 탄생이 되었고요. 이 협회가 보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함으로써 일본 시장에서의 보증인을 대체하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월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보증제도에 가입한 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월 기준으로 1666개사고 전체의 관리 호수는 650만 호입니다. 일본의 예치금 보증제도의 흐름은 위쪽에 있는 도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채무 보증을 하기 위해서 주택임대관리협회가 보증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국가 보조제도가 마련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관리회사가 파산했을 때 임대료 보증금 등을 관리회사에게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형태들은 뒷장에 나오겠지만은 몇 가지 비슷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1000만엔 정도의 한도를 정해서 관리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협의 중인 일본 보증플랜 회사의 사업 내용입니다. 이 회사는 자본금 규모가 약 120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요. 사설 보증플랜 회사이며 일본의 특성에 맞게끔 보통 보증업과 중개업, 관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1번 도표처럼 보증플랜 회사가 있고 자회사인 부동산 회사가 있고 관련해서 입주 희망자, 임차인과 임대인 구조가 있고 관련해서 서비스에 대한 흐름도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보증 플랜은 사설 보증 회사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보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약간의 그 비용에 따라 가지고 주거용에 대한 형태가 좀 나눠져 있고요. 또 사업용에 대한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보증 플랜의 그 보증 내용을 보면은 임대료라든가 변동비, 다음에 퇴거 시 방된 짐의 철거에 대한 원상 복구가 되겠죠. 다음에 계약 갱신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을 해주게 되고요. 다음에 이거는 주거용과 사업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 형태는 기존의 한국에서의 그 마스터리스를 받고 있는 형태나 아니면 보증보험의 임대차 보증보험과 보장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부동산 경기 하강 시점에서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 중에 하나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은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다수의 공실이 발생하면 대다수의 임대인이 향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 인하 또는 렌트프리 증가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률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보증금의 기능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자 수익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 연체에 대한 보완이고요. 세 번째는 원상 복구에 대한 담보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제 마진이 전혀 없는 현 시점에서의 보증금은 임대인은 받아야 돌려주어야 되는 돈,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묶이는 돈에 불과합니다. 사업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 솔루션을 자산관리 및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결합하여 임대차 계약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공실 증가로 새로운 마케팅 수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빌딩 수주 제안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안의 내용이 들어가지만 어떤 경우에서라도 임대인 쪽에서 질문하는 것은 임대차 방안 또는 공실 해소 방안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 많다, 아니면 우리가 테넌트가 많다, 이런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부동산 솔루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정보회사가 임차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체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용정보 등급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대한 보증금을 보증금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 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법인 신용 대출로 진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임차인 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그 신용 대출에 대한 이자가 될 텐데요. 이것은 보통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 비용으로 상계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시장이 악화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임대료를 감액한다든가 렌트프리를 늘려준다든가 이런 방법인데, 결국은 이것은 수익률에 마이너스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경쟁 상품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 쪽에서는 이러한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내는 기본적인 비용, 그리고 신용 대출로 받게 되는 비용을 다 받게 되면 본인은 기존의 형태와 똑같은 보증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처럼 질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의 그 기능 중에서 임대료 연체에 대한 부분은 기존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30% 정도의 자기 자본을 통한 보증금에서 명도 기간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보증금의 한 기능이죠. 그것은 이행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서를 끊으면 됩니다. 그럼 보통 아무리 큰 사무실이라도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원상복구 비용이 3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한 1.5%에서 2% 사이로 이행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차인 비용으로 발행을 해서 임대인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실이 많은 상태에서의 임대인은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하나를 받게 되고요. 임차인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신용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은 본인이 묶이는 돈을 최소한 한 70%에서 80% 정도를 유동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상품으로 인해서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고 대출 이자는 법인세의 감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의 유동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타 빌딩 대비 임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틈새 시장에 대한 발굴이 가능하고요.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요. 크로스 세일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도 보증보험 영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부동산 사업자, 자산관리사가 됐던 아니면 PM사가 됐던 마케팅 솔루션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요. 기존 사업에 대한 수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상품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PM이나 LM 또는 FOM에 대한 동반 수주가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임대차 보험과 유사한 기능의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일본 보증플랜 회사의 보장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는 임차인 보증보험과 대부분의 중소형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산관리 또는 부동산 중개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보장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S1 같은 경우와 또는 S2 같은 경우는 보증 비용 또는 임대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 솔루션으로 일본계 저축은행과 협의하여 보증금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솔루션에 대한 그 활용 가능 대출 상품에 대한 유형을 살펴봅니다. 일반 대출 같은 경우와 목적 자금 대출 같은 경우, 다음에 핀테크 대출에 대한 부분으로 대출 유형을 나누게 되고요.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흔히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 자금 목적의 대출을 활용하여 보증금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핀테크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자금을 모집해서 진행하는 모델이 되겠고요. 목적 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임대차 보증금 목적으로 만든 대출 상품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용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라는 부분으로 일본계 저축은행과 같이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자 임차 보증금 대출에 대한 대출 절차입니다. 흔히 보는 대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대출 계약서, 대출 지급, 질권 설정, 대출 이자 납부의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보증금에 대한 은행의 대출 절차에 대한 흐름도 있고요. 상품 개발을 진행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핀테크와 또 솔루션 등을 접목할 예정이므로 완료되면 대출 서류 등은 좀 많이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상품 연계 사업 모형입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 체결 시 임대차 보증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제휴된 금융사 대출 상품과 보증보험을 일괄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각 사의 역할들은 신용정보회사는 임차인, 법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PM이나 LM이 임대 영업을 통해 임차인 유치 시 임차인, 법인의 신용도는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 회사 속에서 대차대조표 등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나 공식적인 판단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추심하는 구도가 여기에서 기본 체크가 되고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도에 따라서 보증금의 한 30%에서 20%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금 대출이나 법인 신용자금 대출로 대출을 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그 부분에 발생하는 이자는 임차인은 영업비용으로 상기하게 됩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자기 자본에 대해서 자기 자본으로 지급한 20에서 30%에 대한 보증금과 은행에서 대출한 70에서 80%의 비용을 한꺼번에 받게 되고요. 관련해서 은행에서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질권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택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질권 동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은 30% 정도의 자기 자본을 통해서 70% 정도를 유동화시킬 수 있다면은 임대인은 여기에서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의 두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 예대마진은 없어졌으니까 한 가지는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가 체납됐을 때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 하고요. 다음에 원상복구에 대한 담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30% 정도의 자기 자본은 기본적으로 명도시킬 때, 보통 뭐 명도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화해조서를 다 쓰고 들어간다는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면 명도가 되게 됩니다. 30% 정도는 거기에 해당되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보증보험을 끊게 됨으로써 전체 원상복구 비용의 한 1.5%에서 2% 정도로 임차인이 이행보증보험을 끊어서 임대인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이 구조에서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는 뭐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거고요.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유동화를 시킬 수 있고요. 임대인은 공실이 늘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타 공실, 타 업무용 부동산보다는 임차인에게 선택지를 많이 줌으로 인해서 임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얻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큰 혜택사가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회사, 종합부동산관리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임대인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PM이나 LM, FM은 동반 수주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핀테크 연계사업 확장형 모델입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 체결 시 소요되는 임대차 보증금을 핀테크 금융을 통해 차입하고 건물주에게 일괄 보증하여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가 더해진 무증 월세를 납입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모델은 일본의 주택임대 회사 아니면 뭐 중소형 부동산을 통해서 중개가 포함된 디벨로퍼 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브리스라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핀테크를 통해서 저리의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구도를 넣습니다. 시장이 악화되고 더 이상 마케팅의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종합부동산회사가 건물주나 아니면 토지주에게 장기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뭐 확정이율과 협의율을 주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개발부터 유지 보수까지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금융에 대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상품 예시는 사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잡고 있고요. 첫 번째 타겟도 업무용 부동산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 부동산 임차 시 발생하는 임차 보증금을 사용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신용 대출 상품이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한 1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대출 기한 또한 최대 5년의 만기 일시 상환 상품을 잡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하고는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GBD, CBD, YBD 오피스의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200에서 250평 정도의 보증금은 한 4억에서 6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저축은행의 상품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들은 뭐 계략적인 보증금의 규모를 보기 위해서 임의로 올려놓은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축은행 상품에 대한 내용이나 구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품 개요는
사무용 부동산 임차 시 발생하는 임차 보증금을 사용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신용 대출 상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0억 원 5년의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대출 대상은 직원수 20인 이상, 매출 10억 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를 잡고 있고요. 대출 명의의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의 사무용 목적으로 임차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규 또는 기존 임차 계약도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의 80% 정도, 70에서 8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최저 5천에서 최대 10억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7.5%에서 9.5% 정도의 그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핀테크에 대한 구조가 완성되면은 금리는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임대 보증금에 대한 그 질권 동의라든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략적으로 잡아놓은 그 금리에 아마 최저치를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상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조기 상환 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은 1% 정도,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는 면제를 잡고 있습니다. 기타 계약 조건으로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라든가 보증보험에 대한 원상복구보험에 대한 가입 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라든가 일본 시장이라든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임대차 보증 플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와 같이 온라인에서 PPT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려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들, 다음에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FM학회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보다 쉽고 간단하고 다음에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처음에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후단계 종합부동산에 대한 구축과 또 관련해서 펫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후단계 종합부동산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는 지금 현재에서 경기가 나빠져서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난 그 과도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과도기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종합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유통에 대한 부분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과 비슷하게 전체 구도 중소형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자산 저평가 시장에서의 어떤 수익원에 대한 부분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또 브로커리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직접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필요하면은 별도의 그 루트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생각하고 있는 바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펫사업에 대한 간단한 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펫사업은 3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모든 펫시설들이 시외에 있고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는 대규모의 공간도 없고 또 관련해서 펫이 민원이 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형 유통마트의 그 옥상 주차장이나 옥상 공원을 지금 현재 도시명 펫파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꾸로 보면은 그 고객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유휴 공간에다가 펫파크를 진행하게 되면은 민원이 적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서 대규모 공간이 확보된 그러한 도시명 펫파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주중에 데이케어를 하고 뭐 배변 훈련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사실 주변에는 보통 생활권 주변에는 보통 한 20평 정도 30평 정도의 펫샵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른쪽에 대형마트 이슈라고 써진 이 공간은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의 옥상 공원입니다. 잔디가 다 깔려진 한 1000평 정도에 대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닝을 나눠서 뛴다라고 하면은 그 근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없으면서 인프라 갖춰진 대형 공간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가 커뮤니티에 대한 반려견 커뮤니티에 대한 기본 중심 공간에 대한 구심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미밴드와 같이 수면이라든가 활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펫 액티비티 트래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2014년도, 17년도에 SK나 요플러스가 관련된 스타트업과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다 단종이 됐고요. 현재는 한두 군데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양산품은 없고 관련해서 비용도 한 10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만의 에이소그룹의 스타트업과 그 펫스타트업과 계약을 마쳤고요. 관련해서 이것을 한국에 KC 인증 받고 들어왔는데요. 이것의 용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반려견 시장에서 빅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동물병원들끼리 가지고 있는데 서로 교류되지 않는 빅데이터라서 이 디바이스에 가입하고 앱을 깔게 되면 거기에 프로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해서 뭐 이렇게 비문을 올린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렴하게 이 펫 디바이스를 유통을 시키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반려견주와 반려견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한 부분들을 받아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2차 사업화 시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상주형 펫시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펫시터가 앱을 통해서 수요자 공급자를 연결하고 내가 가서 개를 봐주거나 개를 데려와서 사업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펫시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회사의 건전성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거꾸로 보면은 거꾸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주거 상황을 보면은 전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또 전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일정 가격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주민의 5분의 1 정도가 산술적으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컨시어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컨시어지를 단지 상주형 펫시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펫시터 같은 경우는 DB가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활동 측정기를 고객에게 배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싱크를 시키고 관련해서 어드바이스를 함으로 인해서 강제 접점을 만들고 강제 접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버틀러 서비스, 그러니까 집사 서비스를 해서 도어 투 도어, 그래서 미용실에 데려간다든가 산책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수요지에서 모두 효율적으로 확보를 해서 기존의 유통 구조에 휘둘리지 않고 새로운 유통의 헤게모니를 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펫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눌 것이 있으면은 뭐 마찬가지로 FMRK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은 개인 의견이나 아니면은 뭐 진행해 왔던 것들을 공유해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는 마치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라든가 자료를 취합한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공유라고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뭐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